이제 유명한 불확정성 원리를 이야기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연법칙이 발달되어 온 것을 보면 그랬었죠. 3세기, 17세기, 20세기 이렇게 크게 바뀌었는데 3세기에는 이 세상이 천상세계와 지상세계로 구분되어 있다. 그래서 천상세계를 지배하는 법칙을 천상법칙, 지상세계를 지배하는 법칙을 지상법칙 그랬고, 천상법칙과 지상법칙은 그 특징이 천상은 신의 세계, 지상은 인간의 세계다. 천상은 완전한 신, 지상은 불완전한 인간이 사는 세계다. 그래서 법칙이 차이가 났었죠. 그러다가 17세기에 둘이 합해졌습니다. 그래서 천상세계, 지상세계 구분 없이 동일한 법칙으로 지배한다. 자, 그게 바로 뭐였냐면 자연의 기본 법칙이고 뉴턴의 운동 법칙이었는데, 그러면 이 뉴턴의 운동 법칙이 옳다는 것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자연현상한테 적용해 봤죠. 그래서 수학이 들어옴으로써 신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었죠. 수학이 확실하게 판정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뉴턴의 운동 법칙이 모든 자연상을 다 지배한다고 할 때 20세기가 와가지고 이제 거시세계가 미세계로 구분됐죠. 그렇게 구분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뉴턴의 운동 법칙이 적용되는 세계가 있었고, 그래서 거시세계에서는 뉴턴 역학이었는데 이게 적용되지 않는 세계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미시세계고 그게 원자 내부 세계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양자역학이라고 하고, 이번 주에 지금 이 양자역학을 알아가게 된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시세계의 기본 법칙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발견하게 될 것이냐, 어떻게 찾아내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거시세계의 기본 법칙의 특징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이건데, 그렇죠? A가 바로 dt제곱분의 d제곱 x, 그래서 미분이었죠. 이것의 풀이는 xt였다. 물체의 위치가 시간의 함수로 주어지는 것인데, 이 풀이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뉴턴 역학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xt를 한번 딱 구하면 현재, 과거, 미래 모든 것의 물체의 위치를 한꺼번에 구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어떻습니까? 뉴턴의 운동 방식을 풀었더니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xt는 뭡니까?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적용되는 대상 물체입니다. 대상 물체가 바로 뭐냐면 질량이 m인 물체예요. 질량이 m인 물체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xt로부터 그 물체와 관계된 모든 걸 다 구하기 때문입니다. xt를 알면 속도, 선운동량,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모든 것을 다 xt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의 더 큰 특징은 뭐냐면 정확하게 정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왜 이 특징을 얘기하냐면 미시세계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특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확정성 원리를 제안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의 불확정성 원리라고 합니까? 하이젠베르크죠. 하이젠베르크는 어떤 사람이냐면 미시세계의 자연법칙인 양자역학의 이론을 수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 미시세계에 대한 자연법칙이 알아내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설파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원자 모형을 냈는데 그 원자 모형을 우리가 상상을 했어요. 상상할 때 가능한 원자 모형을 하겠죠. 우리의 상상으로 가능한 원자 모형이 나왔다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상상할 수 있었다는 것 때문에 옳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미시세계의 자연법칙은 상상할 수가 없다. 우리 상상으로는 도대체 믿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925년에 드디어 양자역학 운동 법칙을 찾아냈습니다. 근데 그 방정식의 형태가 무슨 형태였냐면 행렬의 형태였습니다. 행렬로 방정식이 표현됐어요. 그래서 처음엔 아주 그럴듯했습니다. 왜? 미시세계는 뭐가 불연속인 게 많죠. 그래서 불연속인 것을 대표하는 게 행렬이라는 게 뭐냐면 숫자를 나열하는 것이 행렬입니다. 이렇게 불연속적인 게 많은 아주 이상한 미시세계를 설명하는 자연법칙이
운동 법칙이 행렬로 표현되니까 아주 그럴듯하다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그것을 적용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모른다는 뜻은 아니에요. 네, 지금은 이제 행렬도 잘 알게 됐고 이걸 잘 적용하게 됐고 합니다. 지금 이거 적용하기 굉장히 쉬워요. 근데 당시에 처음 1925년에 행렬을 이용한 양자역학이 나왔을 때 별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927년에 불확정성 원리에 도달했습니다. 양자역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불확정성 원리가 나왔다는 뜻인데 이건 사실은 순서가 바뀌어야지 되는 거였어요. 불확정성 원리는 뭐냐면 기본 원리가 아닙니다. 자연에 왜 그런지 불확정성 원리라는 게 성립해라고 하는 것이죠. 양자역학의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 법칙입니다. 기본 법칙은 뭐냐면 뭐든지 다 설명해 주는 법칙이에요. 마치 거시세계의 기본 법칙인 F는 MA가 뭐든지 다 설명했던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2차 대전, 나치가 2차 대전을 일으켰고 또 그 히틀러가 독일을 지배하는 동안에 유럽에 있던 많은 학자들이 전부 망명했죠. 특히 독일로부터는 다 나왔죠. 그런데 하이젠베르크는 독일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이젠베르크는 독일에 바로 제대로 된 혈통을 지니고 있었죠. 다른 사람들은 유태인이어가지고 많이 나간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핵분열이 발견되고 나서 핵분열은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거였습니다. 독일에 하이젠베르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나 이런 그런 진영에 있던 학자들이 독일에서 원자폭탄을 먼저 만들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근데 봤더니 나중에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봤더니 하이젠베르크는 독일에서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것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죠. 그러면 불확정성 원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먼저 불확정성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불확정성이란 잘 정해지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데 불확정성이 무엇인지는 딱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불확정성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균을 이제 이용합니다. 측정할 때마다 다른 양이 나오면 그걸 대표하는 게 평균이죠. 그래서 n개의 측정치가 나왔다 그러면 그것의 평균이 뭡니까? 그 측정치를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눈 거, 이게 평균입니다. 그때 불확정성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뭐냐면 자, 저 평균을 x에다가 브라켓을 이렇게 치면 그 평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저기 있는 건 뭐냐면 자, x 빼기 x의 평균, x 빼기 x의 평균의 제곱을 해가지고 평균이 나옵니다. 우리 어떤 경우에 평균이 잘 되면 0을 위주로 해서 잘 되면 그러면 그 평균 0이 나오는 수가 있죠. 근데 그 주위에 얼마나 퍼져 있냐라고 하는 걸 측정하는 거. 그걸 측정하기 위해서는 측정값에다가 평균을 빼고 그것에 제곱을 하고 그냥 빼서 다 더하면 그 차이는 나중에 또 평균하면 0이 돼버리죠. 그래서 제곱을 해서 평균을 한 다음에 제곱근을 구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교류회로 할 때 루트 민 스퀘어 값, 유효값의 정의가 똑같죠. 이렇게 유효값 한 것처럼 제곱을 해서 평균한 거, 이것을 불확정성이라고 하는데 이 불확정성은 무엇과 같냐면 제곱의 평균과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것에 제곱근과 같습니다. 그 같다는 건 바로 여기서 보여줄 수가 있는데 자, x-x의 평균의 제곱을 풀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풀리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의 x평균 더하기 x평균의 제곱 그러는데 이것의 평균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 평균을 구하면 마이너스 2x, x의 평균. 이 x의 평균 상수는 평균 구하나 마나 똑같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x제곱의 평균에서 x의 평균의 제곱을 뺀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측정값에서 평균을 빼서 제곱을 해가지고 평균 구한 다음에 루트를 씌운 것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한 것의 루트를 씌운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불확정성은 우리가 통계를 할 때 무엇의 개념과 같으냐면 표준 편차의 개념과 같습니다. 표준 편차도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준 편차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어떤 평균이 있다면 정상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면 그 표준 편차 안에 68%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표준 편차죠. 그래서 불확정성은 이렇게 마치
표준 편차와 같은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미시세계에 대한 불확정성의 원리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두 개의 불확정성에 대한 두 양의 불확정성입니다. 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는 X의 불확정성과 운동량의 X 성분의 불확정성을 곱하면 이게 2분의 H바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확정성 원리에서는 이렇게 불확정성 원리가 성립하는 두 개의 양을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불확정성 원리에서 얘기하지 않는 다른 양들은 불확정성 원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X의 불확정성과 운동량의 Y 성분의 불확정성은 불확정성 원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확정성 원리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둘 다 한꺼번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러면 X의 불확정성하고 운동량의 X 성분이 불확정성 원리가 성립한다면 Y의 불확정성과 운동량의 Y 성분 사이에도 또 Z의 불확정성과 운동량의 Z 성분 사이에도 불확정성 원리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델타 X하고 델타 Y 사이는 불확정성 원리 성립하지 않습니다. 불확정성 원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두 양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겠어요. 여기서는 뭐냐? 두 양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확정성 원리는 다시 말하면 저 첫 번째 거는 위치에 대한 불확정성과 선운동량에 대한 불확정성의 곱이 영이아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무슨 말이나 마찬가지냐면 둘을 동시에 정확히 측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둘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하면 어떻게 돼요? 곱하면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위치와 선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알 수가 없고 그 두 개 불확정성을 곱한 걸 2분의 H 바보다 더 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지금 측정값과 관계에 대해서 표준 편차와 관계에 대해서 정의를 하니까 마치 측정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미시세계의 불확정성의 원리는 이것은 원래 미시세계 자체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바로 그 원인을 따라가면 우리 앞에서 한 입자의 물질파 성질, 다시 말하면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성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확정성 원리를 하이젠베르크는 양자역학 이론을 발표한 뒤에 2년 뒤에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불확정성 원리가 성립하는 이유는 양자역학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그것을 보이게 되겠어요. 그러면 물질파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확정성 원리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질을 파동으로 대표한다면 이것이 바로 파동으로 대표하는 성질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어떻습니까? 이때 운동량은 어떻게 주어진다고 했어요? 앞에서 했었죠? H/K이고 에너지는 H/O인 그런 입자를 대표하죠. 이 E는 H/O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그 플랑크의 에너지 양자화 조건이고, 이 플랑크의 에너지 양자화 조건을 빛에 적용해서 구한 운동량과 파장 사이 관계, 이게 바로 P는 H/K 식이죠. 그래서 이 H/K는 운동량하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H/O는 에너지하고 이런 관계가 있죠. 그랬을 때 우리 이것을 파동으로 이렇게 표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놈의 운동량은 저렇게 딱 하나의 값으로 정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동으로 했을 때 이것의 운동량은 우리 정확하게 압니다. 운동량이 얼마예요? P인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H/K. 이 식이 K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파동을 정확히 알아요. 이 말은 뭐냐면 운동량의 X성분의 불확정성은 0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 파동이 존재하는 확률은 무엇에 비례하냐면 요놈의 제곱에 비례하죠. 근데 요거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다 똑같죠. 이게 제곱되면. 다시 말하면 어디에나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위치에나 똑같은 확률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의 X에 대한 불확정성은 얼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무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하나가 0이면 다른 하나는 무한대야지 둘을 곱해서 유한한 값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유한하다면 0 곱하면 0 되죠. 그런데 불확정성 원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둘을 곱했을 때 절대 0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가 0이면 하나를 정확하게 측정하면 나머지 하나는 전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물질파를 우리 전자가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 전자를 파동으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건 사실은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하나의 파동만으로는 절대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똑같은 하나의 파동으로 표시하면 어디에나 다 있는 셈이 되죠. 그런데 파장이 조금씩 다른 파동들을 다 합할 것 같으면, 자, 그래서 여러 개의 파동을 한꺼번에 합합니다. 그러면 파동을 합하면 중첩이 되죠. 그랬을 때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운동량이 정해진 것들을 여러 개를 합했으니까 운동량이 하나로 딱 정해지지가 않죠. 그 얘기는 뭐예요? 불확정성이 0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다 합하면 이것이 중첩되면 어떤 모양을 하냐면 이런 모양을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웨이브 파켓 또는 파속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합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1학기에 파동 배울 때 이렇게 약간 파장이 다른 파동들을 합할 것 같으면 무슨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맥놀이 현상이 일어났죠. 맥놀이 현상이 이게 작다가 커지고 작다가 커지고 하는 거였습니다. 바로 이게 그겁니다. 비슷한 파장의 파동들을 합할 것 같으면 이런 덩어리가 생깁니다. 이 덩어리가 움직이는 거, 이것이 바로 입자가 움직이는 것을 설명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X에 대한 불확정성이 이만큼이 되겠죠. 그럼 두 개 곱하면 이것도 0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곱하면 어때요? 불확정성 원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두 개 곱한 게 2분의 H바보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불확정성 원리는 위치와 선운동량 사이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적용되는 게 있어요. 그 다른 데로 적용되는 걸 알기 위해서 우리 1학기에 물리량 하면서 물리량이 차원에서인데 차원 분석이라는 게 아주 신통했죠. 그래서 차원만 가지고 우리가 많은 걸 알 수 있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이 K는 2분의 mv제곱이라는 이런 식이 하나 있죠. 이거 운동에너지 식이죠. 그런데 특상대성 이론에서 질량이 에너지와 같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표시될까? 자, 이런 세 가지의 표현이 있다면 이 중에서 어떻게 표현될까? 차원이 같은 거, 에너지와 차원이 같은 걸 알기 위해서는 딱 요게 맞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금방 아는 것처럼 차원 분석을 해가지고 많은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이 식을 한번 차원 분석을 해보겠어요. 그래서 P는 H바 K다라고 하는 걸 차원으로 볼 것 같으면 저 H바라고 하는 플랑크 상수를 2파이로 나눈 또 플랑크 상수 마찬가지죠. 이 플랑크 상수의 차원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플랑크 상수의 차원은 선운동량의 차원에서 K, 파수의 차원으로 나누면 되겠죠. 근데 파수라는 게 뭡니까? 파장분의 1이니까 파수의 차원은 길이분의 1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게 분모에가 있으니까 저 H바의 차원은 선운동량의 차원에다가 길이의 차원을 곱한 것인데, 선운동량의 차원에다 길이의 차원을 곱하면 그건 뭐가 되냐면 각운동량의 차원이 됩니다. 그래서 H바는 각운동량을 표시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미시세계에서 H바는 각운동량의 단위로 이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곱해서 차원이 각운동량이 되는 것은 모두 불확정성 원리를 만족합니다. 불확정성 원리가 어떻게 표시됩니까? 2분의 H바보다 크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거 두 개를 곱했더니 H바의 차원과 같으면 그러면 불확정성 원리가 성립합니다. 위치와 운동량 사이. 또 무엇도 성립하냐면 에너지와 시간 사이. 에너지와 시간을 곱해도 그것의 차원이 각운동량의 차원입니다. 그리고 또 각운동량에서 각운동량과 각 사이, 각은 차원이 없죠. 그래서 델타 L과 델타 세타 사이에도 불확정성 원리가 성립한다. 이게 불확정성 원리가 성립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라고 했습니까? 이 두 양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델타 E를 정확하게 측정하면 이놈이 언제 존재하는지 전혀 모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각운동량을 정확하게 알면 그놈이 어떤 각에 있는지는 전혀 모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불확정성 원리는 나중에 여러 가지를 쉽게 이해하는 데 이용이 되는데, 우리 아주 이런 거 하나 있습니다. 원자핵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들어있는데 원자핵에서 베타 붕괴가 일어납니다. 베타 붕괴는 전자가 나오는 것이어서 베타 붕괴가 처음 관찰됐을 때 원자핵 속에 전자도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자가 원자핵에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건 우리 뭘로 알아내느냐? 불확정성 원리로 알아냅니다.
만약에 전자가 원자 속에 들어있다면 원자 핵 속에 들어있다면 원자 핵의 크기는 기껏해야 5페르미밖에 안 됩니다. 5페르미란 1페르미는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가 되겠어요. 그러면 위치의 불확정성이 이러니까 우리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선운동량의 불확정성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HC는 197.3 일렉트론 볼트 나노미터 이렇게도 쓸 수 있고 197.3 메가 일렉트론 볼트 페르미 이렇게도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선운동량의 불확정성은 H바를 델타 X로 나눴으니까 H바 C의 델타 X C 하면 어떻게 했냐? 이렇게 돼가지고 요거의 단위가 어떻게 돼요? 여기에 요거 하면 근 20 MeV/s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건 무엇과 같았냐면 C를 곱하면 에너지와 같아집니다. 그래서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적어도 전자의 에너지는 적어도 20 MeV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타 분계에서 나오는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얼마냐면 1 MeV밖에 안 됩니다. 이게 만약에 원자 핵 속에서 나왔다면 어떤 전자들도 나와야 되냐면 에너지가 근 20 MeV짜리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오는 게 전부 이렇게 작은 에너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전자는 원래 원자 핵 속에 있던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확정성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됐냐면 우리 거시세계와 미시세계가 있는데 거시세계의 운동법칙은 저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 뭘 안다고 그랬습니까? 위치와 운동량을 어때요? 시간에 대해서 딱 정해진다고 그랬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위치의 불확정성도 선운동량의 불확정성도 0이라는 것이죠. 둘 곱하면 0입니다. 그런데 거시세계는 미시세계는 어떻습니까? 그 둘이 절대로 0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시세계처럼 위치로부터 선운동량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뉴턴의 운동법칙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미시세계를 설명하는 운동법칙을 구할 수가 없다. 이것은 미시세계는 거시세계와 다르다.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설명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